존경하는 최윤경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지은경입니다. 지금 새 정부의 그 경제운영 방향이 소득주도 성장이죠. 네.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 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양극화가 심해져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소비할 여력이 없고, 그래서 국가 경제 전체에 소비 위축이 와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지경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소득을 일정한 정도까지 보장해 드림으로써 경제를 선순환시키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소득주도 경제다, 성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뭐 기존의 이제 낙수 효과가 실제로 성장에도, 그리고 보탬이 크게 안 되면서 네. 동시에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라는 이제 반성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상 네.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쨌든 소득주도 성장에 기반해서 네. 또 향후 국정 운영을 해 가는데 그 여러 이 정책적 과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자리 정책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여러 그 경제 구조 개선도 있을 거고요. 또 중요한 게 결국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크게 발목을 잡는 것으로 꼽는 것 중에 가계 빚을 좀 꼽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후보께서 그 전남도지사 시절 가계부채 해소와 관련된 적극적인 이 정책 추진을 하셨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예, 해주시죠.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협과 협약을 해서 일수대출 금리를 10%포인트가량 낮췄습니다. 저희는 신협에. 잠시만요. 네. 정 의원님. 의사 진행. 정 의원님. 우리 질의하고 계신데 가능한 한 좀 집중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네. 질의 계속 하시고. 네. 최윤경 의원님 질의 계속 하시죠. 저기 네. 언론인 여러분들. 지금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국회가 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를 좀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 질의할 때는 그 질의가 좀 분산되지 않게 의원들 협조해 주시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의하시죠. 네. 네. 저희가 신협에 100억 원의 보증금을 맡기고, 그 대신에 신협은 일수대출의 연리를 14.8%에서 5.9%로 낮춰주는 그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인들을 포함한 일수대출 그 채무자들이 이자 부담의 경감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복지상담센터, 우리 개 의원님 잘 아실 겁니다. 전라남도에 두 군데를 세워서요, 그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면 무료로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1,500명 정도를 그 6개월 통계입니다. 1,500명 정도가 상담했는데 50억 원 이상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주빌리 은행과 함께 하는 그런 겁니다만은 부실채권 소각. 네. 오랫동안 갚지 못하는 이제 신협이나 이런 기관에서 보면 오랫동안 받지 못하는 채권 중에서 서민들의 생계형 채권, 그리고 액수가 크지 않은 그러나 꽤 오래된 이걸 탕감해 주는 건데요. 현재까지 약 440명 정도가 50억 원의 탕감 효과를 보았습니다. 원래 좀 성금을 모아서 그 채권을 사서 소각하려고 그랬는데 제1회 소각은 신협 등이 그냥 기부하는 형식으로 공짜로 그 채권을 내놓고 소각해드는, 탕감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향후 새 정부가 추진해야 되는 가계부채 그 해결 방안에 몇 가지 핵심적인 걸 이미 도지사 시절 때 추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실 때 옆에서 그 같이 지켜봤는데요. 사실 이런 그 신규 프로젝트가 여러 그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 뭐 특히나 가계 부채를 그 너무 오랫동안 연체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또 신협에서 자체적으로 탕감을 하겠다 해도 이것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이런 그 불신의 벽을 넘는 것도 쉽지는 네.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정책적 의지를 갖고 추진했다는 점을 저는 이제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지금 새 정부에서 이제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된 여러 그 정책들이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의 그 지난 그 박근혜 정부의 1호 공약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좀 가물가물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1호 공약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채무자들을 장기 연체자들을 구제하겠다라는 네. 거였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신용 대사면이라는 것을 약속을 했었고 물론 이제 집권 이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새 정부 들어설 때마다 국민들께 너무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리는 이 국민들을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의 새 정부의 이 선물처럼 이렇게 정부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정책이 추진돼 왔습니다. 이제 다만 이명박 정부는 공약을 지키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채무 탕감이 아니라 채권 추심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점이 상당히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2.1%에 사서 이미 280%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이 수익 남긴 걸 또 은행에 배당을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새 정부에서 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국민행복기금의 구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거 뜯어고치지 않으면 결국은 가난한 이 서민들에게 채권을 회수해서 은행 좋은 일을 하는 이런 이상한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그 내놓는 이 내용을 보니까 1,000만 원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의 그 대상자 중에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탕감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전체 평균이 행복기금이 5천만 원 정도 이하거든요. 1,000만 원이나 5천만 원이나 20년 이상 갚지 못해서 사회에서 완벽하게 퇴출될 위기에 놓여 있는 채무자들을 구제한다고 할 때 과연 이 1,000만 원을 굳이 기준을 둬야 되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국민행복기금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추심기관처럼 변질된 것도 현실이고 또 채무를 안고 사는 서민들에게는 뭐 채무의 종류가 바뀔 뿐이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빚으로 빚을 또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그런 제도는 근본적으로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래서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채무로부터 하게 해드리는 물론 이제 도덕적 해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경계하면서 매우 신중하게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빚을 갚는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나쁜 빚에 빠지게 되는 이 사슬을 한 번은 끊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의사진행 발언? 네, 예, 가능한 한 또 짧게 해주세요. 네. 동료 의원 질의하고 또 후보자가 답변하는 그 과정에 좀 이 회의장이 제대로 좀 집중할 수 있게 그 회의장을 좀 잘 정돈해 나가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각별히 촉구드립니다. 예, 또 위원장 책임이 큽니다. 또한 제가 우리 청문회가 좀 엄숙하고 또 한 그런 분위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김용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서울 양천을 출신 김용태입니다. 어제 청문회 동안 저 또한 이 청문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분들의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와중에서 제 질의 내용을 듣고서 총리 후보자에게 꼭 이 질의를 해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미가 있어서 총리한테 질의드립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화 이제 현재 발표된 바에 의하면 이익 내는 공공기관부터 하겠다라는 건데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분은 이 비정규직이 2년이기 때문에 빨리 이 일정을 밝혀야 된다. 그래야 자기들이 다른 일자리를 구할지 안 구할지 정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 또 하나 이익 내는 부분부터 하지 말고 정말로 국가에 시급한 부분부터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는 일정과 어디부터 시급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원칙을 갖고 정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 후보자 만약에 총리가 되시면은 반영해 보시겠습니까?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국가기획자문위원회에서 그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서둘러서 일정과 순서 이런 걸 좀 밝혀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해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도 계속 이제 김영태 의원님, 가능한 한 그 질의 도중에 휴대폰 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워낙 김 의원님께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옆에 의원들 너무 카메라 촬영 때문에 뭐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는 분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집중이 안 되니까 좀 협조해 주시고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 질의 내내 문재인 정부 가장 중요한 정책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 이제 고용을 지금 주창하고 있고 고용의 여러 가지 이제 동력으로 방법론으로서 이제 17만 명 공무원 채용을 포함한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 비정규직의 문제 정규직화, 다음에 노사정 합의 모델에 의한 일자리, 그리고 어제 특히 총리 후보자가 얘기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얘기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 우리 81만 개 공공부문 중에서 공무원 채용 분야가 어디입니까?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게. 네, 소방, 안전, 복지 등입니다. 예, 좋습니다. 어제 말씀하실 때 워낙 청년 일자리가 시급하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을 통해서 급한 불을 끄고 그다음에 이 산업혁명의 흐름상 4차 산업혁명을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중점적으로 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비숙련, 저숙련 노동 일자리는 줄게 마련입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유감스럽게도 대개 이런 부분입니다. 비숙련, 저숙련, 노동 부분입니다. 물론 꼭 필요한 소방이나 안전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것들이 AI, 빅데이터, IoT 기술이 발전하면은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줄어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곳을 공공 일자리로 메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4차 산업혁명은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 논리적 모순에 처하게 됩니다. 저는 이 얘기들이 현재 산업계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모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혹시 총리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총리 후보자 생각한 게 있습니까? 네, 당장 그 모순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모순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네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소득주도 성장에서 또 중요하게 가계부채 탕감을 이 저소득층의 이 부담을 줄여서 소비 능력을 키워주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근데 가계부채 탕감은 제가 지금 아는 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탕감을 해주는 것, 또 하나는 총액을 관리해 나가겠다라는 것. 맞습니까? 네. 예. 탕감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재윤경 의원님 말씀하셔도 제가 나중에 짚도록 하고요. 먼저 총액 관리부터 하겠습니다. 총액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죠? 예전 정부에서는 총액 관리를 통상 이 부동산 이 정책하고 연동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했는데 사실 이 부동산 경기가
부동산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이 속성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함으로써 부동산에 묶여있는 가계부채가 자동적으로 늘어난 이런 문제도 생겼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가 상호 모순이기 때문에 풀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는 구상이십니까? 종합적인 대책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선거 과정에서는 DTI나 LTV 대신에 DSR을 기준으로 삼는다든가 예. 하는 몇 가지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이제 부동산 관련한 대출을 줄이겠다라는 그렇죠. 그런 뜻 좀 아니겠습니까? 기준을 좀 더 까다롭게 하겠다. 예. 엄밀하게 들여다보겠다. 그런 예. 취지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건설 경기에 대한 일부 소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총액을 관리해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네, 이해도 되겠습니까? 네, 보통 정책에는 다 음과 양이 있게 마련이니까요. 네. 건설 경기로 경제 지수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초이노믹스 예. 마지막에 있었던 그런 것은 지양하겠다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새로운 정보가 들어섰으니까 가계부채에 대한 가계부채 그러니까 관리 방법론도 바뀌는 거는 자연스럽겠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경제 현실에서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률을 떠받치는 상당 부분이 건설 경기였고 이 건설 경기는 부동산 소위 경기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점 잘 유의해서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대 국회에서 지금 여당이 된 민주당 내 을지로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임의기구였지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부의 이 기구로서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네, 일단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제시됐습니다. 네. 5%에서 5.9%로 낮춰주는 그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인들을 포함한 일수대출 그 채무자들이 이자 부담의 경감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복지상담센터, 우리 개 의원님 잘 아실 겁니다. 전라남도에 두 군데를 세워서요. 그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면 무료로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1,500명 정도를 그 6개월 통계입니다. 1,500명 정도가 상담했는데 50억 원 이상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주빌리 은행과 함께하는 그런 겁니다만은 부실채권 소각, 네, 오랫동안 갚지 못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이제 낙수 효과가 실제로 성장에도 그리고 보탬이 크게 안 되면서 네. 동시에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라는 이제 반성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상 네.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쨌든 소득주도 성장에 기반해서 네. 또 향후 국정 운영을 해 가는데 그 여러 이 정책적 과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정책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여러 그 경제 구조 개선도 있을 거고요. 또 중요한 게 결국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크게 발목을 잡는 것으로 꼽는 것 중에 가계 빚을 좀 꼽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후보께서 그 전남도지사 시절 가계부채 해소와 관련된 적극적인 이 정책 추진을 하셨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예, 해주시죠. 크게 존경하는 최윤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지은경입니다. 지금 새 정부의 그 경제 운영 방향이 소득주도 성장이죠. 네.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 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양극화가 심해져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소비할 여력이 없고 그래서 국가 경제 전체에 소비 위축이 와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지경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소득을 일정한 정도까지 보장해 드림으로써
경제를 선순환시키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소득주도 경제다, 성장이다.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협과 협약을 해서 일수대출 금리를 10%포인트가량 낮췄습니다. 저희는 신협에 잠시만요. 네. 정 의원님. 의사 진행. 정 의원님. 우리 질의하고 계신데 가능한 한 좀 집중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네. 네. 질의 계속하시고. 네. 조윤경 의원님 질의 계속하시죠. 저기 네. 언론인 여러분들. 지금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국회가 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를 좀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 질의할 때는 그 질의가 좀 분산되지 않게 의원들 협조해 주시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 질의하시죠. 네. 네. 저희가 신협에 100억 원의 보증금을 맡기고 그 대신에 신협은 일수대출의 연리를 14.8%, 신협이나 이런 기관에서 보면 오랫동안 받지 못하는 채권 중에서 서민들의 생계형 채권 그리고 액수가 크지 않은 그러나 꽤 오래된 이걸 탕감해 주는 건데요. 현재까지 약 440명 정도가 50억 원의 탕감 효과를 보았습니다. 원래 좀 성금을 모아서 그 채권을 사서 소각하려고 그랬는데 제1회 소각은 신협 등이 그냥 기부하는 형식으로 공짜로 그 채권을 내놓고 소각해드는 탕감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향후 새 정부가 추진해야 되는 가계부채 그 해결 방안에 몇 가지 핵심적인 걸 이미 도지사 시절 때 추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실 때 옆에서 그 같이 지켜봤는데요. 사실 이런 그 신규 프로젝트가 여러 그